월세 받는 것도 이 렌트하우스 유형, 위치가 좌우하고 유형이 좌우해요.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에게 줄 때는 아마 군 부대 내에서 비상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5분 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임대가 안 됩니다. 그 유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다세대인지 빌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미군들을 서로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은퇴한 50대가 부동산 투자를 새로 시작해도 괜찮은가요? 이제 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곧 보고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죠. 특히 이제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노후 대책이 좀 되어 있는 분들 마찬가지고 연금이 아니더라도 매달 이렇게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면 그러면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다른 수익만으로는 좀 일이 없으니까 뭔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 생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부동산 좀 시작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어떤 걸 이제 시작하냐면 좋은 거는 이제 어떤 방향성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달 수익이 충분하다 하신 분들은 수익성보다는 좀 나중에 차익을 바라보고 많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좀 많이 차익 남길 거야. 이런 걸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이제 매달 수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월세 좀 받을 수 있는 거 매달 내 생활 보탬되게 월세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좀 접근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내가 여유가 있으면 차익 목적으로 조금 매달 수입이 부족하면 월세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상가 공실률이 늘고 수익형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상가나 수익형 호텔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상가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상가 구입하셔가지고 가장 낭패 보신 분들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어떤 상권이 검증 안 된 곳들 대표적인 게 신도시예요. 어떤 택지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상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곳들은 없던 곳에 지어진 거예요. 집이 지어지고 상가가 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 여기는 어떤 상권이 검증 안 된 겁니다. 물론 그 상가를 분양할 때는 분양회사는 여기는 한 달에 얼마 받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돈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청사진을 그리죠. 내가 이거 사면 한 달에 500을 벌어. 야, 500 나온대. 그러면 내가 한 달 500이면 1년 6천만 원이고 다 큰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근데 딱 받아가지고 딱 상가 내놨더니 한 300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그 상가를 사면서 대출을 받았고 상가 구입할 때 다 내 돈 주고 구입하지 않아요. 집 사는 것처럼 똑같이 대출 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리금 갚아가야 되는데 월세 수익이 적어져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 시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토지예요. 1순위가.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이제 좀 상가 쪽입니다. 물론 아파트도 있긴 합니다만 상가 자체가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2순위예요. 그래서 상가는 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하실 때는 좀 상권이 좀 검증된 곳들. 근데 검증되면 비싸요. 구분상가 같은 경우도 막 15억, 20억 넘어가는 거니까 비싸요. 그래서 그럼 또 자금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상가 구입하실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소한 좀 안전성이 보장된 곳들 가신다면 최소한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상가들 이런 곳들은 좀 꾸준합니다. 최소한 어쨌든 단지 내 이 수요가 꾸준하게 있고 대신에 월세가 많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이어는 가요. 그래서 최소한 단지 내 상가로 가시는 거고 그 외에 상가 가지고 월세 받으실 때는 다른 곳들은 좀 상권이 검증된 곳들로 가시는 게 좋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시고 만약 신도시라면 이제 접근 방법이 예를 들어본다면 이 건물이 있으면 좀 1층에 전면 코너 이렇게 좀 넓은데 보통 이런 곳들은 이제 이런 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미리 선점해요. 입주가 다 안 되더라도 미리 넣습니다. 그렇게 새가 맞춰지거든요.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돈을 비싸게 줘야 돼요. 신도시들은 비싼 걸 사야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돈 부족하니까 내 자금 맞춰가지고 애매한 위치 사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층을 구분할 때도 1층 사는 거, 2층 이상 올라가는 거 좀 차이는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이라고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올 수 있어서 조금 평이 작아도 돼요. 근데 2층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넓어야 됩니다. 왜? 2층 이상은 잠깐이 아니고 좀 오래 있다 가는 상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도 커야 되고 2층, 3층인데 평이 적다 이러면 힘들어요. 웬만큼 이런 큰 상권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수익형 호텔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분양형 호텔 이걸 말할 겁니다.
회사까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리을땡 많이 있어요. 호텔들, 분양하는 호텔들. 예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호텔도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 생각입니다. 만약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기 속초에 제주도에 여기 호텔 받을 수 있대 분양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가 일단 하지 마세요예요. 저는 하지 마세요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수익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수익 남기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적자예요. 제가 알기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분양 호텔은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러니까 플랜 B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사면 플랜 B, C까지 있습니다. 근데 분양 호텔 플랜 B가 뭐냐면 일단 호텔은 숙박업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난 전문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전문가면 내가 하겠죠. 근데 보통은 위탁 맡기거든요. 이런 이제 전문 업체 맡기거든요. 위탁을 맡기는데 그 회사가 수익 낼지 안 낼지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수익성 문제가.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는 차마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호텔을 분양하는 회사, 그다음에 위탁업체, 요 삼각관계에서 이게 이제 수분양자를 제외한 시행사하고 위탁업체 여기에 짬짬이가 있으면 다 당합니다. 수분양자가 거기에 이제 짬짬이가 좀 많이 있어요. 고의 부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좀 정말 잘 접근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양 호텔들은 그러니까 내가 영업 못하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제대로 못해버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용으로. 그래서 그 이제 실패한 분들 보면 결과적으로 그 호텔 받은 거 한 1년에 몇 번씩 별장식으로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월세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잘 따져보시고 잘 선별하셔가지고 잘 접근하겠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나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언급되는데 은퇴자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들이 왜 위험한가요?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근데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문제 있겠죠. 첫 번째는 사업성 문제.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이제 위험하다기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거고 수익이 없을 때는 중간에 팔 수 있어요. 사실은. 끝까지 갔을 때, 내가 이걸 분담금 부담하고서라도 끝까지 갔을 때, 아파트 받았을 때, 내가 수익이 남네. 라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고, 끝까지 가려고 했더니, 분담금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중간에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위험하다기보다 좀 사업성을 잘 따져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또 한 가지는 어떤 방향성. 아까 50대 은퇴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말한 거 맞죠? 50대, 맞구나. 말한 것 같은데 방향성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매달 수익 여유가 있어가지고 수익보다는 내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 발생시킬 거냐 이 방향성하고 내가 지금 당장 매달 수입이 필요하니까 내가 나중에 팔아가지고 얼마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월세가 필요해 이 방향성 문제라는 거죠. 여유가 있다면 내가 나중에 지금 뭐 매달 수입 충분하니까 이왕이면 사놨다가 나중에 좀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이런 것들 내가 팔지 않더라도 내가 상속으로 내 자녀에게 주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인사할 거고 사실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나중에 다 내 거잖아요. 자녀한테도 되게 많은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사업성 좋은 재개발 재건축 충분히 사는 것도 좋고 다만 이제 그런 방향성이 맞지 않다면 그분들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지금 당장 월세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걸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익 볼 건지 수익 볼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적은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렌탈하우스 같은 상품도 인기인데요. 이런 상품들은 지금 시점에 투자해도 괜찮은가요? 사실 이 지산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줄여가지고 지산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 상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검증 안 된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 일종의 그런 개념인 거죠. 이제 어떤 그 택지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자족 기능 강화하려고 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국에 한 지산이 1,060여 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공실 40%가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가 안 되는 구조 다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 가치가 많이 없네? 뭐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잘 돌아가야 이 가치가 높아지죠. 야 이거 참 좋은 거네. 근데 뭐라? 이게 뭐 다 비어있네? 그러면 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죠. 사실 지산이 처음 뭐 이제 막 활성화될 때는 한 70%까지 대출해 줄게라고 했다가 아마 지금은 뭐 40% 이하로 아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 받는 사람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수익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지산이 생각보다 공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식 자체도 이거 되게 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월세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50대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 매달 월세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이 택하신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렌탈하우스, 렌트하우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평택 쪽에 미군 기지 옆에 많이 있거든요. 육군 공군 옆에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군인에게 세를 주는 게 있고, 이제 군속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군과 관계 있는, 우리가 군속이라고 하는데 뭐 부대 내에서 일하는 뭐 의사들, 뭐 군무원들 이런 분들이에요. 군인이 아닌 이제 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이 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수익은 잘 나올 수 있긴 합니다. 맞춰만 지면. 근데 이제 이게 또 주택 문제가 있어요. 주택에 들어가는 거나 많은 거냐. 어쨌든 우리가 집을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 내가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주택 수를 판정할 때는 용도 따지지 않고 실제 현황, 집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월세 받는 것도 이 렌트하우스 유형 그리고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위치가 좌우하고 유형이 좌우해요.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에게 줄 때는 아마 군 부대 내에서 비상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거기 아마 5분 거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그 정문 후문 쪽에서 5분 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임대가 안 됩니다. 빨리 복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다세대인지, 우리 빌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미군들을 그냥 군속 마찬가지고 선호도가 있습니다. 선호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좀 얘기 길어지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떤 문화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예요. 예전에 제가 고대 무슨 교수가 했던 말을 좀 인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빠 중심 사회.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목의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빠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이 과정을 보면, 출근하고 나서 퇴근합니다. 그러면 바로 집으로 안 와요. 회식할 수도 있고, 뭐 굳이 회식 아니어도 친구 만나가지고 한잔하고 올 수 있고, 좀 퇴근이 조금 늦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북의 사회. 근데 미국 쪽은 목의 사회예요. 그 나라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고. 자, 이런 문화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북의 사회는 내 집 주변에 뭐가 많아야 돼요. 학교도 있어야 되고, 술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일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일 끝나고 한잔하고 집에 왔을 때 빨리 오죠. 나 덜 피곤하고. 아침에 우리는 학교를 다 바래다 주잖아요. 차로 태워서. 애들 가까워야 편하죠. 멀리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 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집값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서울이 집값 오르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으니까 집 주변에 다 돼 있으니까. 직장, 학교, 뭐 놀 거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집 주변에 뭐가 없어도 돼요. 왜? 내 집에서 해결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일하려면 어디로? 다 구분되어 있죠. 뭐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이버랑 구글 차이. 네이버 딱 창을 열면 뭐가 다 돼 있죠, 한눈에. 근데 구글은 딱 창 열면 빈 창만 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이제 구조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 사회 문제예요. 우리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북의 사회 쪽이고, 구글은 목의 사회 쪽. 내가 필요한 걸 찾아가는 쪽.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빌릴 때도, 렌트하우스도 집 주변에 필요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내 집에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나, 넓게 쓸 수 있나. 왜? 내 집에 누가 다 와야 되니까.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저녁 파티에 친구가 오고 누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1순위가 단독이에요. 단독. 가장 선호합니다. 다 쓰잖아, 이 집. 마당도 있고. 단독 1순위. 이제 그 다음이 이런 다세대. 다세대가 약간 좀 공간이 좀 있어요. 큰 빌라들은. 3순위가 아파트. 맨 마지막 오피스텔이에요. 여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유형에 따라서 좀 서로가 달라지는 거. 단독 같은 경우는 군인이 아닌 군속 같은 경우에, 군속들, 뭐 의사나 교사나 이런 분들, 이분들은 군부대에서 한참 떨어져도 갑니다. 제가 어디까지도 봤냐면 꽤 천안이었던가, 꽤 멀었는데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 단지가 있는데 난 단독으로 크게 지어놨어요. 가보니까 막 냉장고가 3대예요. 3대, 4대 막. 왜 이렇게 많아 했더니 그렇게 누가 계속 온대요. 내 가지고 하나면 충분한데 자꾸 집으로 오니까. 우리는 모임을 밖에서 하지만 그 나라는 목의 사유라 집 안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단독을 선호하는 거고, 그런 단독은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새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택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살지, 그 다음에 내가 군인에게 세를 주는 거냐 아니면 군속인간에 따라서 위치를 잘 잡는 거고, 이걸 잘 선별해가지고 가야 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패드 가보시면. 그래서 아마 조금 위치가 좋지 않고 내가 집을 잘못 고르면 새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금리 세금 공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 부동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사면 시간이 길어요. 뭐 이렇게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한 달 후에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최소 연단입니다.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렇게 연단위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땅이든 상가든 주택이든 뭐 뭐든 간에 좀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짧은 기간에 현금을 흐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어려워요, 사실상.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잘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보다는 금융 쪽 가셔야겠죠. 금융 쪽으로 뭐 주식을 하신다든지, 요즘 많이 하시는 가상화폐, 또 금도 있을 거고, 뭐 달러, 뭐 엔화, 뭐 채권 시장 많이 있을 텐데, 좀 그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뭐 단기간에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굳이 부동산 쪽으로 만약에 뭐 단기간에 어떤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간혹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지금 이 규제를 놓고 보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그 과정을 좀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부터 막 규제하다 보면 서울 규제하고 수도권 규제하고 인천, 뭐 수원, 뭐 안산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풍선 효과가 그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막 전주시, 광주가 막 이렇게 막 조정적 묶이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보니까 경기도권에 작전 세력 말고 경기도권에 딱 단타를 노리고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샀다가 2년 내에 파는 거죠. 어차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규제가 더 심해지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규제하기 전에 딱 샀다가 규제가 될 때 털고 나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라면 그나마 짧은 기간에 좀 현금 흐름을 좀 좋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방법은 되게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굳이 또 뭔가 예를 들어야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어떤 빠삭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가능해요. 이제 근데 만약에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좀 알기 어려우니까 힘들고, 그 지역 주민들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할 거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 전 정부 때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권, 경기도, 충청도, 저쪽 전라도까지 막 집값이 막 불이 붙을 때, 그때 이제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르르 모여서 어느 뭐 지방의 어느 한 단지 사는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좀 그런 것들 좀 피하시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작전이라고 하는데 주식만 작전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거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품을. 예를 들어 보면 한 단지 아파트를 만약에 50명이 한 번에 사버리면 당연히 올라가죠, 이게. 오를 수밖에 없죠. 되게 오른 금액이 실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좀 가상에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경기도권에는 정말 본인이 잘 알아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여기 사뒀다가 내가 한 2년 후에 팔아야지, 이런 거라면 괜찮겠지만 어떤 작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투자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좀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를 만약에 좀 위험성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우리가 흔히 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요거 사실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저는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을 장담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답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신도시 상가들, 아직 검증 안 된 이런 것들 좀 조심히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생숙, 생활 숙박시설, 사실 이것도요,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처음 이 생활 숙박시설 나왔을 때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주변에서 이거 사도 돼? 이거 집 아니래, 사도 돼? 이거 어디서 잘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나중에 분명 그게 주택으로 발목 잡을 일이 있어.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일단 용도를 안 따집니다. 사업자 안 따지고. 어쨌든 먹고 자고 씻고 할 수 있으면 거기 만약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판정하는 거예요. 집으로 쓰고 있으면 집인 거니까. 물론 이제 저기 숙박 등록을 해버리면 뭐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이제 주택 될 수 있거든요. 또 숙박 등록했더라도 또 집을 쓰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기획부동산 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분을 보면 막 100분의 1, 200분의 1 이래요. 땅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아예 뭐 지분이 아닌 그냥 공유로. 그러니까 100분의 1은 아예 딱 그냥 한 필지를 100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 갖는 거고, 공유는 한 필지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100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100명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장 안 가보시고 그냥 맹지인데 사는 분도 있고 이게 어떤 청사진에 너무 혹하지 마시라는 거. 예, 항상 어떤 검증은 본인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남탓 못하는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 땅을 사면 어디 상가를 사면 근데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건 구분 상가인데요. 이제 구분 안 된 상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쇼핑몰, 안 된 것들. 어딘지 알지만 가보면 딱 구분 안 돼 있죠. 딱 뻥 뚫려 있는. 어떤 청사진에 너무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꼭 잘 선별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겠고. 또 한 가지 절대 해서 안 되는 거 어떤 게 있냐면 명의 빌려주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명의 최근 한 1, 2년 전에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그 명의 빌려주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 명의를 함부로 주면 안 되죠. 어디 쓸지 모르는데 이거 잘못되면 가치 엮입니다. 똑같이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가 한 사람이 막 집을 200개, 300개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명의 빌려줄 것도 많아요. 나는 전혀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명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전세가 다음 세입자가 지금 전세금을 주고 들어오면 다행인데 보통 그게 다 높게 돼 있거든요. 실제 전세보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임차 나간다고 해요. 근데 난 돈 줄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다 이제 문제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의 빌려주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얼마를 주더라도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의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계획부동산, 그리고 그 다음 재주택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남은 삶을 아주 편안하게 사시는 지름길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보다 거래가 먼저 얼어붙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얼어붙은 시장 아마 이거는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 규제가 발표가 되고 10월 15일 날 가장 컸던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시킨 거. 사실 다른 규제 지역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이 이 거래에 아주 크게 영향 미치진 않아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붙으니까 좀 부담은 돼요. 하지만 집을 사지 못할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되게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더군다나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규제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이런 물건들은 좀 거래가 없는 게 당연하고 거래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 토지 구역 내 거래가 준 만큼 그 외 지역들 사실 이번에 토지 구역 지정된 나머지 곳들 보면 이제 풍선 효과로 많이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리, 뭐 남양주, 또 안양시 만안구, 인천 일부 지역들 이런 곳들은 이제 규제 벗어난 지역들이니까 이쪽들은 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토지 구역 내 주택들은 좀 거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거래가 막혀버린 건가요?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건 간단하죠. 토지. 사실 이번 규제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된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까지 묶어야 되나 싶은 것도 많았으니까 뭐 서울 주요 지역이야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하지만 경기도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이 토지가 뭐가 무섭냐면 일단 사기가 어렵죠. 실거주 목적이 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현금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게 어렵냐면 실거주 목적으로 사야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이걸 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는 거죠. 관할 시군구청에다요.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한 4개월까지 그때까지 입주가 돼야 돼요. 그 4개월 잡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서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자금 칠 때까지 한 4개월 걸리더라. 요것 때문에 허가일로부터 4개월까지는 취득하고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해야 돼요.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을 팔려고 하신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 만기가 4개월 더 이상 걸린 분들은 못 파는 거예요. 4개월 내에 임차인 나가는 곳들은 팔리겠죠. 그런데 한 6개월 남았다거나 5개월 남았다거나 이래버리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분 나가주면 좋은데 임차인분 입장에서도 지금 밖에 나가면 전세 월세 비싼데 눌러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거고 또 이 토지에 제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째까지 취득하고 입주하는 것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여기는 실거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공공택지인지 민간인지 따라서 뭐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실거주 의무는 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로부터 아파트 지어지고 바로 입주가 아니에요. 3년간 시간을 줍니다. 3년 내에 입주하면 돼요.
그러면 이 토지 구역도 시간을 주자는 거죠. 아니 어떻게 허가 받자마자 4개월 내에 입주한다고 그러면 진짜 임차인 살고 있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입주 기간도 만약 임차인 살고 있으면 그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만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후에, 1년 남았으면 1년 후에, 2년 남았으면 2년 후에 그때 입주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실거주 목적으로 2년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 2년 거주를 굳이 집 사자마자 조금 기다렸다가 임차인 살게 해주고 그 다음 입주해서 2년 살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약속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기간만 조금 주면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들은 일시적 이주택자 이분들이에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 그 집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실 분들. 자, 이분들은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3년째 팔아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지가 지정이 됐네요. 이제 못 파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임차인 살고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살고 있어요. 못 팝니다. 못 팔면 난 팔 때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이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사요. 그런데 그 새로운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어가지고 취득세가 좀 비쌉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로 내려고 난 이거 새로운 집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 먼저 집 팔 겁니다. 이 조건으로 새로운 집 취득세를 일반 과세 내요. 적게 냅니다. 자, 이분들은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못 팔면 3년 전에 새로운 집 살 때 적게 냈던 취득세 다시 다 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가산세까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되게 급해요.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분들 마찬가지로 임차인 살고 있으면 못 팔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예기간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보유세 부담과 증여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나요? 자, 보유세 부담. 이제 이번 정책 때문에 아마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증여까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 같은데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규제를 놓고 보면 이제 그 다음 액션이 조금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번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꺼낼 카드는 세금 규제인데 보유세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에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종부세 부담을. 근데 그것도 굳이 부담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이 토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이 늘어나니까 보유세 부담이 있을 거고, 거기다 만약에 세금 규제해가지고 보유세 부담까지 늘린다면 더더욱 이제 보유세 부담 늘 거고, 그러면 거기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팔기가 아까운 거예요. 되게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이걸 남한테 파는 것보다 이제 내 식구, 내 가족에게 팔거나, 물론 이제 팔려면 실거주 목적이 되니까 적광도도 팔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사는 사람이 좀 자금 부족하면 못 사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증여 같은 경우도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라면 일반 증여는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어쨌든 양도 개념이 있어가지고 유상거래라서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냥 일반 증여 전체 다 주는 거라면 무상거래니까 허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좋은 집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증여세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뭐 부모님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니까, 전략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증여가 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사실 보유세 부담 같은 경우에 세금 규제를 직접적으로 뭐 세율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러니까 뭐 중과 그 요건을 강화시킨다거나, 뭐 조정지역에 집이 2개 이상일 때, 집이 3개 이상일 때. 근데 지금 중과 요건은 집이 3개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과표가 10억 초과할 때거든요.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 이걸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세율 자체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법을 바꾸는 거라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해도 되레 집값이 올랐던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고, 제가 볼 때 보유세 부담은 아마도 공시가격 올리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정권 바뀌면서 거의 이제 무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거, 이런 것도 굳이 어떤 뭐 세율이나 뭐 중과책이 안 바꾸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게 있는데 지금 60%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은 80%였어요. 80%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95%까지 올렸었어요. 그렇다가 정권 바뀌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낮췄었는데 60%로 요거 다시 기본값인 80%만 올려도 종부세 부담 확 납니다. 그래서 아마
공시 가격에서,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여기서 아마 종부세 부담 지을 것 같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부담까지 아닐 텐데,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기본 60%인데 1주택자는 이게 43에서 45까지 낮춰져 있거든요. 이걸 다시 60% 올리는 것, 이것도 역시 부담 드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부담을 좀 지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1호 대책의 취지는 집값 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과 거래 절벽만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료 상승, 전세 월세, 그쵸,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거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결정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출 규제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현금 많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거래는 없을 수밖에 없고, 거래가 없어지면 이제 집을 사지 못하는 분들이 그 자금을 내가 당장 집을 사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살아야지, 그 수요가 이제 몰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는 거니까, 전세 수요로.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값 올라갈 것 같고, 월세 마찬가지고요. 또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규제 때문에 집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기 어려우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부담이 되는 보유세, 재산세야 어떻게 낼 수 있겠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한번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당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내신 분들 많아가지고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집을 팔지 못한다면 내가 종부세 어떻게 부담하지? 여기서 첫 번째 안이 뭐냐면 전세 월세 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돈 주고 안 내야죠. 물론 내 돈도 들어가겠지만 이왕이면 남의 돈 받아가지고 내면 편하니까 전세 월세 올리면 남의 돈 받아가지고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규제 지역의 거래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대출도 마찬가지겠지만 규제 때문에, 그리고 토호제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그리고 토호제가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재당점 제한, 5년 내에 재당점 제한,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조합원이든 분양권이든 당첨됐으면 5년 내에 또 당첨되면 청산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걸 좀 팔아야 되는데 팔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입주권 양도 제한도 있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돼버리면 팔지 못하고 지양도가 안 되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조합원 지양도가 안 돼가지고 팔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거래가 좀 시장에 나오지 않는 거죠. 물건들이 이런 것들로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래는 줄고 전세 월세는 올라가는데 집값은 좀 잡기는 어렵고, 거래가 없으면서도 뜨문뜨문 일하는 거래가 높은 가격에 형성될 것 같고, 또 전세 월세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이게 또 집값을 또 올리거든요. 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이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건 왜냐면 좀 정치적으로 어떤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뾰족한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훈이요. 교훈이라면 우리가 전 정부 때 한 번 배웠죠. 그렇게 규제하고 세금 규제하고 규제적 늘리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막 늘려도, 분양가 상한제 막 늘려도 결국 집값 못 잡았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결국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이게 답이구나. 이게 교훈이지 않을까 싶고, 나아갈 방향, 이게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이런 정책이 아닌 제발 이런 부동산에 좀 정책 빼고 딱 오로지 경제만 넣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30년 큰 계획을 세워두고 누가 정권을 잡든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정부가 토지거래허 가구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데 이 정책이 정말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나요? 사실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센데요. 이게 일단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값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토지라는 게 어찌 보면 어디에 집을 사야 좋은지 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구역을 보더라도 사실 예상과 다르게 이런 곳까지 토지를 묶어야 돼? 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 자체는 서울의 주요 지역 외에 다른 곳들은 좀 풀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라는 게 사실 작년에도 있었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근데 그 토지 구역으로 묶였을 때 집값이 잡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강남 3구 토지를 잠깐 풀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수요가 몰리니까 3월 달에 다시 지정을 했고, 그러니까 2월 달에 해제한 이유도 이 토호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해서 풀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수요가 다시 몰려가지고 묶었지만, 그래서 아마도 집값 잡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토호제 구역 내에서는 좀 거래가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은 입지기 때문에 좋은 곳들은 토호제가 묶여도 꾸준하게 거래가 생기면서 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토호제 지역이 아닌 다른 곳들, 우리가 흔히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곳들로 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뭐 이제 토호제 구역이 아닌 뭐 구리, 남양주 이런 곳들도 수요가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입지가 좋은 곳들은 토호제 구역에 묶여 있어도 거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토호제 구역을 벗어난 곳들은 좀 꾸준하게 수요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전세나 월세 값이 더 오른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규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쪽이거든요. 사실은 공급을 늘려야 좋은데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집 사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규제를 보면 일단 대출 규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제 지역, 그리고 토호제라는 게 있잖아요. 토호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살 수 있는 거고, 대출은 일단 집 살 때 보통 우리가 대출 끼고 사야 되는데 금액이 줄어드니까 현금 많이 필요하고, 현금도 많이 필요하면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돈이 많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집을 살려고 했다가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살 수가 없네?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럼 일단은 집 살 그 자금 가지고 전세 살다가 기다렸다가 좀 규제가 풀리면, 또는 대출이 조금 완화가 되면 그때 집을 사야지 라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좀 수요가 몰릴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몰리니까 좀 전세값, 뭐 월세 마찬가지고 좀 오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규제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토지는 집을 사신 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야 되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집에 임차인 살고 있으면 못 팔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특히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했는데 팔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네? 자, 이럴 때 보유세 부담이 생기면,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정부의 이런 상황을 보면 좀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특히 종부세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그 세부담을 집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걸 떠넘기는 거죠. 임차인에게. 떠넘기려면 당연히 임대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 올리거나. 그래서 세부담 전가를 위해서라도 이런 전세 월세를 좀 올릴 것이기에, 뭐 집을 사는 사람 입장, 그다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번 규제로 이런 전세나 월세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서울의 집값이 좀처럼 안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공급 부족을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사실은 집은 충분해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공급 부족은 사람들이 살고 사고 싶어 하는 곳,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에요. 이 서울에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인데, 이 공급이라는 게 사실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주려면 그런 땅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서울은 택지지구는 끝났습니다. 마곡을 끝으로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서울에 집을 늘리는 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원활치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세 번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대출 규제였고 큰 핵심이, 두 번째가 공급, 세 번째가 이런 규제적 확대인데, 9월달 발표했던 9월 7일날 그 공급 대책을 보면 사실은 뭐 드라마틱하게 서울에 획기적으로 공급이 늘 거야 이런 신호가 없었습니다. 좀 공공 역할 강화했고 뭐 유휴부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서울 중심적으로 뭔가 확 는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공공 역할 강화시키면 사실 우리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이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어야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빨리 진행하게 되는데,
공공이 강해지면 이익은 떨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에도 그렇게 많은 공급이 없겠구나 이런 신호가 있다 보니까 9월달에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결국 10월달에 한 번 더 규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급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 이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특히 이렇게 규제가 계속되면, 왜냐하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세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고만고만한 거 처분하고 좋은 거 하나. 그럼 좋은 거 하나가 어디에 있는 거냐?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리고 있는데 공급을 많이 늘려주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견입니다.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가 잘 안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다기보다 이제 결국은 사업성, 흔히 말하면 이제 조합원의 이익의 문제죠.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공급 부분에서 공공 역할이 강해지면 사실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역할이 강해지면 뭔가 국가에 기부하는 게 많아져요. 기부하는 게 많아지면 이제 우리 민간에서는 이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익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건데, 자, 그러면 애초에 이제 크게 넓게 지으면 분양이 많아지니까 사업성은 나와요. 근데 재개발을 놓고 보면 그렇게 넓게 할 수 있는 이제 예전에 뉴타운들 이런 곳들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넓은 곳보다는 조그맣게 적은 범위를 이렇게 모아주택이나 뭐 신통 마찬가지겠지만 좀 적은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모 경제에서 조금은 좀 작아졌다는 거. 그러면 작아졌으면 거기에서 이제 사업성이 나오려면 정말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마 모아주택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진행하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공급이 줄 것 같고, 재건축 마찬가지로 재건축은 이제 현재 지금 가장 큰 장애물이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것 때문에 또 공사비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성, 조합원의 이익을 남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으로도 좀 물량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것 뿐이죠. 네, 좀 작다 보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재료에너지, 또 뭐랄까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가 느는 거고 수익은 줄어드는 거고. 근데 거기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이게 줄어드는 거라서 정말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제가 아마 위에 가 있을 텐데 누구라도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부동산은 이념이 아닌 시장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동산에 어떤 정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오로지 그냥 경제로 봐야 되는데, 사실 좀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이렇게 정치가 개입이 돼요. 이게 좀 문제지 않나.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이 정권이면 이 색깔, 저 정권은 저 색깔,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정책은 사실 집값 잡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년, 30년 긴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해 나가야 그나마 잡힐까 말까예요. 근데 이게 정권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는 5년 단위예요. 5년 단위. 이게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이것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좀 정권에 개의치 않게 긴 계획을 세워두고 누가 정권을 잡든 그냥 계획된 그 내용대로 쭉 진행시켜 나가는 좀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금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이제 서울의 집값을 잡는 건데, 서울과 수도권, 사실 문제는 지방이에요. 지금 지방 미분양 엄청 많거든요. 이 해소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게 이제 세금 규제 말하는 건데,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서울 수도권 같은 집값을 좌우하는 이런 곳들은 제외해 놓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확 풀어가지고 그냥 지방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없는 거야. 좀 이렇게 되어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소가 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지방에 집을 사지 않냐면 지방에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서울에 집을 살 때 이 주택수가 추가돼 가지고 다주택이 되면서 내가 서울에 집을 살 때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집을 안 사는 거죠. 과거에 2003년도 그리고 13년도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례주택 우리가 조특법에 어떤 큰 세 가지 혜택을 줬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래 지방에 미분양들 집 사면 다른 팔 때 이거 집 안 봐가지고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 그런 주택들은 언제 팔든 양도세가 중과 없어. 그리고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해 줄게. 요 세 가지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 혜택을 줘야 그래야 지방의 미분양 해소가 되고 거래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지방에 미분양이 되고 집값이 떨어질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주면 좋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집값이 떨어진 시국에는 집을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면 또 떨어질까 봐. 집을 산다는 건 거의 내 전 재산을 올인하는 건데 근데 올인한 재산이 떨어진다고 하면 무섭잖아요. 집을 안 삽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가진 사람도 추가로 집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세금 규제를 풀어주면 좀 지방의 어떤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집 사면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시기인가요? 어떤 집을 사는 시기를 물어본다면 항상 집은 지금 사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시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도 집을 사면 좋습니다. 이제 대신에 좀 입지가 좋은데 좋은 지역에 사야겠죠. 아무리 급하다고 안 좋은 지역에 사면 집값 떨어지니까 좋은 지역에 사야 되는데 근데 좋은 지역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뭐 좋은 지역은 서울고 수도권인데 이미 좋은 지역들은 다 묶어놨잖아요. 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 그래서 이런 토지걸 허가 그리고 또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여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시점에 현금 여력이 많다면 나 되게 현금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이제 노려볼만 하죠. 좋은 지역의 아파트 사시는 거고 근데 현금 여력이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일단 기다리시거나 그냥 전세 살면서 기다렸다가 규제가 조금 풀리면 그때 뭐 하나 사본다거나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 뭔가를 그래도 기다리지 않고 뭘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파트가 아닌 B아파트 시장 가셔가지고 B아파트 중에서도 좀 재개발 될 만한 곳들 뭐 신통이든 모아주택이든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좀 선점해서 미리 들어가시는 것 이렇게 선점해서 들어간다면 좀 소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빌라는 일단 토지가 필요 없잖아요. 허가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거니까 아파트만 허가를 받고 사는 거고 이런 B아파트는 허가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B아파트 중에서도 뭐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이나 또 일부 모아주택 이런 곳들은 이제 지정된 곳들은 허가 필요하지만 또 그런 곳들은 비싸요. 돈 많이 들어가고 이미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물론 돈 많다면 이제 그런 곳들 가시는 거고 좀 부족하다면 앞으로 될 만한 곳들 미리 가셔가지고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미 뭐 공공재개발이든 신통이든 토지가 지정된 곳들 여기를 만약에 사고 싶다 조금 자금 여유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임대사업자 이용하시면 B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사업자 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그런 좀 좋은 지역의 토지 구역에 이런 B아파트를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받아서 좀 수익을 남기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하던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나요? 대응이요. 기다려야죠. 물론 이제 현금 여력이 많으면 흔히 이제 우리가 금수저라고 하는데 굳이 금수저가 아니어도 그냥 개인 용도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습니다. 또 요즘에 젊은 층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저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만 전 조금밖에 못 하고 있어요.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걸로 많이 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 여력이 많다면 아파트 좋은 지역의 아파트 구입하시는 거고 신축 위주로 구입하시는 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제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저번 질문에 말씀드렸던 B아파트 시장 좀 개발될 만한 곳에 소액으로 접근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런 B아파트 시장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선점할 때는 시간은 필요해요. 왜? 초기 단계 선점하는 거니까 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내가 돈이 부족한 만큼 긴 시간을 들고 긴 호흡으로 내가 나중에 좀 돈을 벌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간 투자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현금 여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분들. 나는 죽어도 아파트만 살 거야. 비아파트? 난 쳐다보지도 않아. 나는 무조건 아파트야. 자,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이분들이 이런 시기에 내 금액에 맞춰가지고 좋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건 좋은데 아파트는 꼭 좋은 지역에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호가가 조정된 매물은 기회가 될 수 있나요? 네,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첫 번째가 입지예요.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아무리 금매로 좀 낮게 나오더라도 위치가 좋지 않으면 사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좋은 지역에 금매가 나왔다. 바로 구입해야죠. 자금만 되면. 이제 어떤 물건들이 그렇게 나올 거냐. 금매가 나올 물건들.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 이분들이에요. 아니면 다주택자. 사실 집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대동 당해가지고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좀 속하냐면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다가 요게 자동 말소 되신 분들. 근데 이거를 더 가지고 있기에는 보유세 부담이 있어가지고 팔고 싶은데 이번 토지 때문에 팔지 못하는 분들. 자,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거든요. 이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도저히 보유세 못 내겠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싸게 내놓겠죠. 그런 물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 이주택 3년 내에 팔아가지고 먼저 집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하신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팔아야 비과세니까 이분들은 좀 싸게 내놓겠죠. 만약에 팔지 못하면 양도세라는 게 사실 좀 웬만한 아파트나 이런 집들은 억 단위예요. 세금 자체가. 그러면 내가 비과세 받으면 한 3억 안 내는데 내가 비과세 받지 못하면 한 1억 5천을 내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세금 내느니 5천만 원 싸게 파는 게 낫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금액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취득세 문제. 내가 새로운 집 살 때 이게 하필 조정적해가지고 8%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거 안 내려고 나가 먼저 집 3년 내에 팔게요. 이분들이 팔아야 돼요. 안 팔면 그 8%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냈던 거에다가 추가로 내게 되겠죠. 거기 가사세까지. 이것도 세금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들이 좀 금매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금매 물건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요거는 빨리 가서 이렇게 선점을 해야겠죠. 내 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3+3장기 임대차 제도는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은 아마 오늘 가장 제가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제가 강력히 말할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3+3? 총 9년? 이렇게 되면요. 내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중되는 거예요, 사실상. 9년 동안 살잖아요, 9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너무나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서 절대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2+2 이제 계약갱신 청구죠. 여기 2020년 7월 31일 날 시행이 됐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시행되기 전에 그해 초부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그 6년짜리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9년까지 아니지만. 근데 결국 이제 2+2가 됐지만 그 2+2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중 가격. 그러니까 갱신 청구한 그 임대료하고 새롭게 그냥 갱신 청구 아닌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이 임대료하고 갭이 너무 커요. 이중 가격 문제. 그리고 집주인들이 또 4년 끝나면 많이 올리는. 이게 결국 임차인들 주거비가 느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줄어들어 보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 주거비가 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 중에서 자금 여력이 있으면 전세 안 놓는 거예요. 왜? 4년 동안 못 받는 거, 그럴 바엔 나 그냥 월세 받을래. 그러니까 뭐로 전세 해가지고 5% 올려봤자 전세 얼마 안 되는데 나 그냥 전세 다 돌려주고 월세 받을 거야. 그러면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버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낮잖아요. 전세는 어쨌든 내가 나갈 때 돌려받는 개념이지만 월세는 다 그냥 소모되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임차인 주거비가 느는 거라서 지금 2+2도 문제가 많은데 이걸 9년까지 늘린다?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보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전세를. 그런데 시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이제 허용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4년 살 줄 알았는데 9년까지 가네? 그럼 9년 살아요. 즉 지금 사는 사람은 9년간 삽니다, 안정적으로. 이건 참 좋아요. 문제는 이제 막 살고 싶어 하는 분들, 이제 막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이제 막 이런 전세 월세 구하려고 하는 신규 진입자, 이분들은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다 살고 있잖아요. 눌러 앉아가지고 기존 임차인이 갈 데가 없어요. 이 신규 진입이 그 장벽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시행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사실 작년에 이거보다 더한 게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11월 달 어떤 안이 나왔었냐면 이거 무제한으로 가자. 무제한. 이거 나왔다가 한 달 좀 안 돼가지고 철회됐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안 나오겠지 이런 말이 했는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무제한 아니지만 9년도 길잖아요. 좀 이런 안들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 그런데 또 혹자는 그래요. 가끔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대체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냐. 대체 누가 발의하는 거야 법안을 하시는데 이거 개제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걸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은 당연히 인천 입장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살수있게 하려고 내놓으신 것 같은데 개제 생각은 그렇게 법안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을 보면 그 발의하는 내용을 보고 그제서야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들 그렇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길 바라는 거고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임차인 위해서 발의했을 텐데 어쨌든 정말 순수하게 그런 목적이길 바라고 혹시라도 뭔가 알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자꾸 말이 나오다 보면 지금 9년이잖아요. 333 보통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면 법안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거나 아니면 살짝 바꿔서 우리가 대안이라고 돼 대안 원안 있고 대안이 있는데 살짝 바꿔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 333을 혹시나 222 또는 33 이렇게 6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 6년 문제는 2020년도에 잠깐 나왔던 얘기예요. 그 투투 나오기 전에. 그래서 또 그 6년 이유가 이제 그 6년을 제시했던 국회의원의 말을 빌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6년이잖아요.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그 6년 동안 이사 가지 않고 잘 살려고 이사 가면 또 학교 바꿔야 되고 또 어린 나이에 또 친구들도 바뀌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개념에서 6년 안이 나왔었는데 6년도 일단은 물론 이제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시장에는 결코 좋지 않으니까 그 6년 안도 통과 안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참 답답해요. 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시행되면 지금 투투도 충분히 부작용 많아요. 이거 지금 해결하는 것도 커요.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청약을 노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나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제 좋은 곳만 세죠. 좀 지방 내려가면 이제 미분양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 중심권의 좋은 지역들은 정말 경쟁이 세죠. 그래서 청약 되고 싶은데 안 되죠. 가점이 안 되니까. 사실 아마 제 나이대에 자녀가 셋 이상 집이 없어야 될동말동일 거예요. 청약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청약은 거의 이제 그냥 먼 나라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다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공급 이런 것들 노릇만 하죠. 특공들을 특공이나 아니면 이제 좀 돈이 많아가지고 물려받은 게 많다거나 내가 번 게 많아서 현금 많으면 무슨 일 쪽으로 이렇게 현금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 노려보시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가점 쌓으시거나 근데 가점 쌓으려면 자녀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렵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참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은 거의 다 포기하시고 그럼 이제 만약 포기만 할 거냐 다른 선택지는 그냥 좀 어떻게든 자금 모아가지고 아파트 좀 구입하는 거 이걸로 가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비아파트 늘 말씀드리지만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비아파트 선점해가지고 소액으로 사셔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시간 투자해서 아주 먼 나중에 수익 발생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채는 여러 채가 아니라 한 채 같은 경우는 공시가 5억 이하 수도권 비수도권 3억 이하 요 금액들은 나중에 내가 청약할 때도 주택이 안 들어갑니다. 또 빼주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 공시가가 5억이면 일반 시세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재개발 될 만한 곳에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시간 투자로 이제 멀리 차익 보는 거고 또 한쪽은 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청약 노려보는 거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이런 방향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사면 안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 안 좋은 곳들입니다. 사면 물론 이제 구리 남양주 이런 곳들은 괜찮은데 수도권 벗어나서 아파트들은 사면 안 돼요. 산다면 혹시 지금 산다면 경기도권에 딱 3년 내 팔고 나오는 거 단타로 요건 좀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장을 알지 않으면 사기 어려워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꼭 지켜야 할 부동산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자, 투자 원칙.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아파트와 비아파트, 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원칙이 무너졌죠. 깨졌습니다. 왜? 이제는 현금 없으면 아파트 살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런 규제 지역이 아닌 대출 규제 없고 이런 뭐 토호제라든지 조정지역 추가해주고 이런 규제가 없는 곳들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곳들은 좀 좋지 않은 곳들일 거니까 사면 안 되는 지역들인 거고 내가 살만한 곳들은 투자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왜? 현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은 딱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좀 아파트 투자 원칙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제 아파트 고집해가지고 좀 좋지 않은 지역에 사는 건 좀 말리는 쪽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 비아파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재개발 초기 지역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거 물론 이제 이미 지정된 곳들 토지가 지정된 곳들은 또 현금 여력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살 수 있고 앞서 제가 뭐 임대사업자 이용해서 허가 없이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곳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부모님이 신통기획이나 뭐 모아주택, 뭐 공공재개발, 자 이런 곳에 그 토지가 묶여 있는 이런 곳에 빌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집값이. 자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근데 여기가 토지가 묶여 있으니까 자녀에게 주려면 주는 방법은 증여하거나 아니면 저가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로 팔거나 증여할 때 부담부증하게 되면 자녀가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거주하기에는 그 집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아파트다 보니까 좀 열악하죠. 살기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줄까? 그때 쓰는 방법이 이제 증여하는 거. 그것도 일반 증여. 그러니까 이게 부담부가 아닌 이 전세금을 다 주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증여하게 되면 이게 무상거래니까 허가 필요 없고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집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만 더 추구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 시장은 원칙이 무너졌고 비아파트는 뭐 재개발 초기 단계 들어가는 것 요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이번 대책으로 뭐 대출 규제나 이런 토제 이런 걸로 어찌 보면 우리 서민이 아파트 살 수 있는 이 연결고리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 요거예요. 이게 끊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실 전세 끼고 구입하는 거를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표현하는데 사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사는데 바로 사면서 거주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요. 자 이런 분들이 내가 아파트 살 때까지 돈을 다 모아서 사면 좋겠지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모은 속도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릅니다. 내가 3억 모으면 4억 올라 있고 이런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살 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장 살지는 못해. 돈이 없으니까. 자 이런 분들이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 전세 보증금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면 이거 실거주잖아요. 지금 사는 거냐 나중에 거주하는 거냐 요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실거주는 맞아요. 그럼 이거는 갭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인 전세 끼고 사는 거 이걸 끊어버리는 거는 정말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아파트 살 수 있는 그 꿈을 깨버린 거예요.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찬홍입니다. 먼저 여러 분야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떠먹여주는 TV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떠먹여주는 TV를 애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지금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해서 이 채널 사랑해 주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쇼 채널 찾아오시고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